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무력감입니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된 건 사실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서가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가 이번 쿠팡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되게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놀랍지는 않은데 그냥 이런 거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는 무력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너무너무 운이 좋으셔서 그 쿠팡 이전에 있었던 여러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휘말리지 않으시고 이번 쿠팡도 무사히 쿠팡을 안 쓰셔서 지나가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떤 부분에서 큰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먼저 이야기를 꺼낸 김에 쿠팡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원래도 세상이 막 공평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근데, 세상이 있는 쪽한테는 너무 공평하게 돌아가고, 돈이 없거나 약소하거나 작거나 개인이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너무 무자비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만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렇게 뭐 호들 같더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도 맞긴 해요. 옛날로 이제 흘러갈수록 과거를 돌아보면 조금 더 불합리하고 개인이 삼켜야 되는 그런 울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았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런 무력감들이 당연한 게 돼서는 안 되는데 참 조금 더 거대한 사건이고 거대한 사기일수록 우야부야 넘어가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게 법의 허점이든 어떤 사회의 결함이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쿠팡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통보하듯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저는 생각하기로는 그 메시지를 받고 집단 소송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판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인터파크에서 한번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소송도 엄청 오래 걸렸을 뿐 아니라 판사가 인터파크 쪽에서 개인들한테 10만 원씩 보상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10만 원을 보면서 나름의 기준이 있는 10만 원이라는 거는 알지만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이라는 거는 예전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잘 안 바뀌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니까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징벌적인 기준이었을 수도 있고 법의 절차를 따르다 보면 각 개인이 10만 원을 받는 게 이 모든 상황에서 최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그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게 오히려 피해자들을 좀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10만 원을 받은 피해자가 정말 그 10만 원을 받아서
아싸 꽁돈 하고 좋아할까? 아니면 그 집단 소송 과정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기다려서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 그 10만 원이라서 너무 허탈하고 약간 무력한 감정을 느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력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지만 뭐 또 다른 무력감에 관련된 주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 최근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시험을 다시 쳐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통번역 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수료를 한 상태죠. 졸업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수료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이미 한 거예요. 통번역사로. 그래서 일을 하고 다시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와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어, 제가 공부했던 통번역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그런 것들은 교수들은 되게 이게 실용적인 학문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통번역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뭔가 졸업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실제 제 실무에 쓰이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통번역 대학원에서 만났던 강사와 교수들이 왜 갑질을 했는지도 좀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랄까, 저는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시스템일수록 그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쿠팡이랑 이건 좀 다른 이제 성격의 이야기이긴 한데 모두가 그런 이제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과정을 밟고 또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피해를 얻을 이제 피해자를 양성해내는 그런 시스템 내에서는 이미 그 시간을 지났던 사람들은 약간 갑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니고 좀 어, 약간 인생에 대해서 별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갑질을 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에게 인생은 주어지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면서. 근데 그 인생을 그냥 나이만 먹고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내가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도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모르고 흘러보내고 그냥 사는 대로 살아요. 관성대로. 그러다 보면 그 자기가 겪어온 시스템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옳분에 찼었으니까 나는 이 시스템을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답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망가져 있고 이게 전혀 실무와 맞지 않고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더러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넣어가지고 그 자격을 얻어냈는데 그런 시스템을 통과해 왔는데 원하지 않죠. 그냥 시스템이 불합리하지만 어떤 불합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헐거운 틈 같은 걸 사용해서
그 틈으로 자기 자아를 집어넣어서 갑질을 하는 게 보통의 인간들이 그냥 별로 질문하지 않고 사는 인간들이 선택하기 아주 좋은 그런 루트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실무를 하고 나면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한테 갑질을 하고 왜 더 정말 말답지 않은 말을 통역하게 하고 음, 제가 말하는 말 같지 않은 말은 그냥 막 헛소리 이런 게 아니라 어, 보통은 이제 알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통번역 대학원 같은 경우는 연설문을 통역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연설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개중에는 그냥 프리스타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 없이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보통은 다 대본을 만들고 그 대본을 바탕으로 통역사들한테도 그 대본을 미리 이제 배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그게 말다운 말이 아니라 글로 만든 걸 말로 하는 것 뿐이니까. 근데 통번역 대학원에서는 실무에서도 그런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연설문들을 스크립트 없이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바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낸다고 해서 좋은 통번역사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일을 하면서 점점 배우잖아요. 꼭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좋은 통번역을 위한 어떤 과정 또는 좋은 통번역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성적이라는 걸 줘야 되니까 학교는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최상의 기준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 두고 그 기준을 맞추기를 그냥 닥달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겪어온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현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느꼈던 무력감 같은 경우는 일단 실무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 이런 영어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영어라기보다는 그냥 글을 말처럼 하고 있는 영어인데 누구도 의사소통을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라는 의문에 드는 무력감이었다면 지금 제가 1년 정도의 실무를 끝낸 뒤에 좋은 통번역사가 무엇인지 배운 뒤에 이제 다시 본 거기서는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가늠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번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제 인생에 이제 그렇게까지 큰 목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로 큰 상관은 없지만 어 누구 이쪽 산업이 아무리 약간 AI들이 많이 통번역 업계에서 쓰여지고 하면서 사양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 나 이 일을 해보고 싶어 하고 꿈을 꿀 거고 아, 네, 나는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일을 정말 잘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허상적인 기준을 갖춰두고 그것에 맞추느라 정작 제대로 통번역을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현실이 가장 슬퍼지고, 그렇게 새롭게 꿈을 꾸게 될 사람들한테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결점들이나 그 뭔가 결점이 있는 성격의 사람들이 하는 갑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무력감을 뭐랄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무력감을 느낄 때 어, 다짐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째로는, 만약 누군가가 이런 꿈을 꾸고 이 분야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절대 그렇게 갑질하는, 그러니까 나의 결점이나 나의 열등감, 그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투영시키면서 그 사람의 약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쓸데없이 나의 허영을 채우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정말 통역, 번역 잘 하시지만 저처럼 통번역 대학원을 안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정말 간혹 그 부분을 뭔가 자신의 약점처럼 생각하신다거나 뭔가 감추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내가 그분들의 실력을 정말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분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력감을 느낄 때, 무력감만 느끼게 되면 이제 정말 답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냥 오히려 무력감만 계속 느끼다 보면 더 그런 거대한 시스템이나 뭔가 내가 바꾸기 힘들어 보이는 것들을 순응하기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순응을 하면 뭐랄까, 몸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되게 편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참 자신이 썩고 있는데 썩는 줄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인생과 사람과 뭐 여러 가치관과 다 통틀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썩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물도 썩어요. 물도 썩는데 사람이나 생각이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썩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력감을 느꼈을 때 제가 하는 생각이나 뭐 행동들은, 정리된 나의 이런 삶의 모토 같은 것들을
실제로 살아내는 게 가장 좋고, 언제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아닐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럴 때조차도 나 스스로 그런 제가 생각하는 어, 생각하지 않는 인간과 가장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제 자신한테 있어서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쿠팡 같은 사건이 터지면 그냥 문자를 받고 화를 내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유통 플랫폼이 꽤 괜찮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내가 그로 인해서 일상에서 얻는 편리함과 이익이 많으니까, 뭐, 바로 쿠팡을 퇴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내가 실무를 해내고 내가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인생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무력감을 느끼더라도 다시 생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이런 쿠팡 사건처럼 거대한 기업이 또는 거대한 국가가 나한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악력을 넣을 때 내가 느끼는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한 숙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얘기를 좀 언젠가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때 제가 통역 일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탄자니아라는 국가에. 근데 그때도 약간은 비슷한 류의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도착했긴 했지만 저는 언제나 회사 사람들과 막 다 같이 다니지는 않고 그러다 보면 뭐 길거리에 마트에 잠깐 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 안 그런 분들도 참 많았지만 숨 쉬듯이 인종차별을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원래도 대기 질이 조금 안 좋고 공기가 안 좋아서 이제 마스크를 쓰던 것도 있었지만 그냥 그 사람들한테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마스크를 쓰게 됐던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국가에 가기 이전에는 뭔가 흑인이라고 해서 편견을 갖거나 뭔가 어떤 특정 인종이라고 해서 편견을 갖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싫어했었고 특히나 누군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흑인이어서 뭐 백인이어서 또는 뭐 동남아인이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그 사람과 제가 일면식이 거의 없거나 하는 상황에도 누군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제가 나서서 싸워줬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믿고 있던 가치관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되게 후지고 좀 더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비겁하다, 약간 찌질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만나면서 싸워줬던 외국인들이었는데,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동양인으로서 살, 그냥 뭐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몇 달 거기에 이제 출장하면서 체류했던 건데, 정말 너무 피곤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너무 너무 교과서적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찢는다든지, 뭐 이제 중국인이라는 말이 스와힐리어로 치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치나 거린다든지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화가 안 나고 웃겼어요. 어쩜 저렇게 교과서적인 인종차별을?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 제가 제 마음속 깊은 부분부터 점점 무뎌지고 점점 무력해진다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다 없앨 수 있다던가, 그 국가에 깊게 자리에 있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점점 그 무력감을 화로 변화시켰던 것 같거든요. 점점 화가 났어요, 그냥.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치나 거리면 그냥 저도 똑같이 갚아줬었어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 욕을 하고, 뭐 그렇게 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현명하게 반응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거는 내 자신이 그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그렇게 차별당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저항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차별하고 있고, 너는 나에 대해서 알 생각 없이 그냥 동양인, 내가 차별해도 되는 동양인, 중국인 같은 방식으로 나를 정의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그런다고 해서 나는 절대 그냥 너희를 무시하거나 내가 그렇게 당해도 되는 사람처럼 느끼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한테 똑같이 갚아주고, 너희한테 소리 지르면서 내가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내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지킬 거야 라는 어,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치나 거리고 뭐 동양인으로서 차별하고 했던 부분들도 크지만, 어, 저도 막 거기에 뒤지지 않게 굉장히 나쁜 말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근데 앞으로 내가 만날 누군가가 그냥 어떤 특정 인종이라고 해서 절대 그 사람한테 저를 차별했던 사람들을 대하듯이 하지 않을 거지만, 저는 제가 그때 했던 행동들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걸 손가락질 하거나 야, 너가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지. 뭐 그렇게 대응하면 어떡해? 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은 약간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제가 어떤 무력감을 느꼈는지, 또는 저의 생각에 대한 존중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할 것 같아요. 또는 무시하거나, 저는 사실,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말 자체가 막 해결책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무시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런 행동을 다른 누군가한테 할 거잖아요. 그럼 알려줘야죠. 너가 그렇게 하는 게 비겁하고 존중이 없고 나한테 기분이 나쁘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력감에 대한 저의 결론은 그냥 가만히 무시하고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넘기고 하다 보면 그 그 뭐랄까, 그 제대로 되지 못한 시스템이나 국가나 그 거대한 틀 속의 개인들은 그냥 계속 양산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 내에서. 그래서 약간은 불편하고 싫은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그렇게 화를 내므로써 자기 자신한테 좀 피곤한 일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영원히 모를 테니까. 그래서 무력감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고요. 여러분도 무력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눠주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